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사망하면서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보도에 보면 이재명 대표, 숨진 전 씨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도원 결의를 했다고 하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관료가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그 행정직 그 정무직으로서 성남시 또 경기지사와 관련해서 이 일에 참석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이번에 그 안타까운 그 사망을 했던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78년부터 공무원으로 임명돼서 이재명 시장이 이제 그 당선되자마자 성남시 비서실장 그리고 이후에 그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니까 인수위 비서실장 네. 나아가 취임을 하니까 초대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서실장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도에 있을 때의 기본주택을 해서 경기도 전체에서의 어떤 그런 건축 행정 이것을 가장 담당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대표이사 직무 대행까지 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관료로서 능력도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근거리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등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서 지금까지 활동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조사를 받았고 나아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내에서도 상당 부분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은 정무적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사망한 전모 씨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최측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그 성남시장 때의 행정에 어떻게 보면 지근거리에 있었고 나아가 수정구청장까지 했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행정에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어제 그 이기인 전 그 성남 시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어떻게 올렸냐 하면은 능력이 인정되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요청에 무리하게라도 이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보면은 정치 공무원으로 평가됐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글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행정의 정통 관료로서 어떤 그 커리어를 쌓아왔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제 같이 그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할 경우에는 그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사람은 사실상 공범적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다 보니까 예. 검찰에서도 사실상 뇌물죄나 어떤 배임 횡령에 있어서의 어떤 공범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압박적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낳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리를 해보면 숨진 전모 씨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행정 분야에서 오른팔 역할을 담당해왔던 네. 인물인데 저희 취재 결과 전 씨가 이제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강도 높은 수사를 네. 좀 받다 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혐의가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 FC가 가장 가깝게 좀 밀접해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그 당시에 조문을 갔던 것, 김성태 전 예. 회장의 모친상에 갔던 분이 이번 돌아가신 이제 전모 씨다 이런 증언이 나오게 됐는데요. 가장 검찰이 주시하고 있었던 건 성남 FC와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 뇌물 액수가 133억 원으로 특정이 돼 있는데 네이버와 관련해서 아마 이 전모 씨가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강도 높은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네이버 측이 이 성남시 관할 구역에 본인들 소프트웨어 사업지 어떤 교육기관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성남시가 알고 뭔가 인허가와 거래 관계로 어떤 그 대가로 성남 FC의 후원을 이제 강요했던 거 아닌가가 검찰의 시각이고 그 당시에 이 네이버 측에서 대관을 업무를 하던 직원과 같은 창구 역할을 했던 게 지금 전모 씨다라는 게 예.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2019년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를 대신해서 조문을 가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이제 증언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 전모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수사를 받은 게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예.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실제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네이버와 어떤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무를 총괄했고 나아가 실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그 협상력이 딸린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그 정진산 실장하고 같이 해서 결국 최초에 50억을 요청했다가 네이버로부터 40억을 지금 받은 과정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나아가 네. 쌍방울과의 어떤 대북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실무적인 역할을 상당 부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실제 마치 이제 그 네이버와 어떤 그 이재명 대표 성남 FC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듯이 쌍방울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사이에서 숨은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쌍방울 관련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이 넘는 돈이 북한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나아가서 뇌물죄 내지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의 어떤 실무 총책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사실상 이루어졌고 그에 따르는 어떤 그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지금 그 전 비서실장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어떤 진술의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를 하다가 도저히 그와 같은 것을 어떤 심리적 압박을 참 견디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에서 나중에 이제 그 관련되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수사에서도 이 전 실장의 어떤 피의자 신문 조서 내지 참고인 진술 조서가 증거로 공개될 시간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뭐 열쇠를 네.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또다시 숨지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이번에 사망한 전모 씨가 주택에 개입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 FC, 특히 네이버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더라도 한 지난해 11월 정도부터 네. 수사가 본격화된 것 같고 올 초에도 뭐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진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렇다면 수사가 좀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아마 관련 기업들의 진술 같은 거,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 확보는 했겠지만 왜냐하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마침표를 찍는 건 가장 주요 포인트에 있었던 사람들의 또 진술과 그 증거가 부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백으로 남게 된다면 추가 뭐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 확보에도 검찰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쨌든 얘기 들어보면 예. 검찰의 이제 수사가 난항을 겪기는 뭐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전 씨가 이제 유서가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유서가 아직 뭐 공개가 되지도 않고 앞으로 공개될 여부도 모르겠지만 그 유서의 수사 관련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본인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소외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의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다만 결국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 본인의 자백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고인의 어떤 그 명예나 가족들의 요청 이런 부분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공개될 가능성도 그리 높진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그 내용상의 어떤 그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어떤 재판을 통해서는 공개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벌써 상당 부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고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그 본인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그리고 또 휴대폰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등이 다 있어서 상당 부분 또 증거는 확보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서나 이런 것들은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전문 증거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이렇게 뭐 해외에 갔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진술 조서가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지 않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정황적인 보장이 있으면은 그 자체로 증거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유죄의 증거로.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어떤 조사할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사실상 수사가 끝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그 피의자 신문 조서 내지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은 아마 법정에서 인정될 거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에 가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 그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그 예측을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서도 이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가족들이 유서를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재판에서도 공개가 될 수 없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그 현장에 대한 그 조사를 하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양해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고 예. 만약에 그것을 이제 경찰에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서 그 확보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유서가 있다는 사실은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을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공개 여부를 떠나서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는 데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대표 주변 인물들 사망한 경우가 이로써 이제 5명이 네.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망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유한기 전 개발사업 본부장 예. 돌아가셨을 때도 정치적 공세가 상당히 있었고요. 김문기 전 처장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마 두 가지로 여야가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에 있어서 뭔가 빠져나갈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조여왔기 예. 때문에 수사가 성과를 내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었다.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 그런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다란 두 가지 내지는 또 이런 사실관계가 혼용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금 짚어주신 대로 유서에 또 유의미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그게 또 정치적 파장을 낳을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고 아마 이 수사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서가 공개될 수 네.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유족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굉장히 좀 내밀한 부분이고 아마 본인이 혼자 이 주거지에 있을 때 작성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가족으로서는 이 고인의 명예 같은 걸 생각해서 공개 여부를 좀 헤아릴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데 증거로 뭐 수색을 하거나 편철하거나 이러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되돌아보면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수사에서 이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한 사례가 과연 역사상 있을까 정도로 이렇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요즘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구속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죄를 단죄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 핵심 그 관계자들의 어떤 극단적 선택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한 장치로도 사실상 그 활용 어떻게 보면은 그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앞 사람이란 것이 어떤 그 진실을 말을 해야 될 때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명예 감정이 높고 고위직이라든가 학력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그 인생 경험에 큰 오점이 찍힌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영장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불구속 수사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가 오히려 신병 확보해야 해서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사 정책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도저히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관련된 사람들이 부인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데 나는 자백해야 되나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핵심 관계자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안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분들에 대한 그 배려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